오늘 한국의 인구 중에서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만은 전통시대와 전통시대를 지나고 나서 지금 최근 현재까지 최저 출산으로 인구 증가가 감소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장래 인구의 모습, 이렇게 나눠지는데 오늘은 전통 한국의 인구 성장과 인구 구조의 변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구 변천 이론인데, 사실 인구 변천 이론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하고인데, 1단계는 고출생, 그 다음에 고사망해가 인구 변동이 거의 없는 그런 시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률이 먼저 감소하고 출생률이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인구 폭발 초기를 거쳐서 인구 증가가 점점 퇴조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출생률도 감소하고 사망률도 모두 다 감소한 상태에서 인구가 안정기에 있는 상태인데, 근대적인 인구 변천을 시작하기 전에 상태를 우리는 살펴보는 것입니다. 사실 보면 인구 변동과 관련해서 멜서스 시대의 파국인데, 멜서스 시대에 만들어진 파국의 개념은 인구 성장과 식량 생산의 균형이 파괴되는 거죠. 인구 증가가 빨라지면서 식량 생산이 그것을 초월하지 못할 경우에 생겨나는 파국입니다. 그래서 이 멜서스의 파국, 즉 인구 성장이 식량 생산을 초월하게 되면 다양한 인구 성장의 억제 요인이 작동한다 하는 것이죠. 흔히들 적극적 억제 요인이라고 하는 포지티브 체커인데, 전쟁이라든지 기아, 그 다음에 기근, 질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아와 기근은, 기아는 그냥 빈곤의 상태, 배가 고픈 상태인데 심각하게 식량 부족이 일어나는 상태를 기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멜서스가 원래 강조했던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요인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도덕적인 요소가 가미되면서 적극적 억제 요소 대신에 예방적인 또는 도덕적인 또는 소극적인 억제 요인으로서 만혼, 결혼을 늦게 한다든지 또는 독신으로 지낸다든지 하는 예방적인 억제 요인, 프리벤티브 체크가 들어가게 됩니다. 한편 멜서스의 파고와 관련해 이스타 보스랍이라고 하는 스칸디나비아의 학자는 인구가 식량 생산의 방법을 결정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멜서스주의를 좀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많은 증가한 인구가 오히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의 식량 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계기가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줄리안 사이먼이라고 하는 경영학, 경제학을 했던 일리노이 시카고 대학의 교수를 했던 이 유대인 학자는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그것을 이용하는 교육 능력, 그리고 경제적인 자유는 멜서스의 파국, 즉 식량이나 다른 자원의 부족이 인구 성장을 억제하는, 그렇게 해갖고 인구가 파국 상태에 이르는 그런 가능성을 줄여준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통사회의 경우에는 근대적인 의미의 센서스가 없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그런 시대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떻게 연구를 하느냐? 무슨 호구단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대적인 센서스가 도입되기 전에는 관청에서 호구조사를 실시할 때에 제출한 문서로서 오늘날의 센서스 조사표에 대한 응답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삼국시대부터 호구 파악을 목적으로 해서 호적 제도를 실시를 해왔고, 통일 신라 시대부터는 3년마다 호적을 다시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3년마다 하는 것은 우리가 12간제하고 자묘, 오유, 신유, 수레 했을 때 그러니까 묘오유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축인묘 12간지죠. 그래서 3년마다 호적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3년마다 실시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신라시대의 호적제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은, 물론 신라시대의 호적은
지금 청주 부근의 호적이 일본에 좀 남아 있어가지고 형적을 연구는 할 수는 있습니다. 고려시대부터 3년마다 호적을 만들 때 호주가 일정한 양식에 따라 그것을 작성한 연호 또는 간지, 그리고 주소와 함께 호주 및 처의 사조, 그리고 호를 구성하는 성원, 소유하는 노비나 동거자를 포함하는 사람들의 신분이나 성명, 성별, 연령과 호적을 중심으로 하는 관계 등을 기록한 문서 두 통을 관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고려시대의 경우에도 남아있는 것이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 집안의 호적이 남아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에는 그 법령이 경국대전이 이제 나오게 되고, 이 경국대전의 그 호전 규정에 의해 가지고 호구조사가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실시되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때도 3년마다 모든 가호는 가족과 노비를 기록한 호구단자를 소속 군현의 수령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군현에서는 이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호적대장을 세 부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한 부는 해당 군현에서 보관하고 다른 두 부는 가명과 호조로 보내는데, 주로 1호부터 이제 전국의 호구 총수가 집계가 됩니다. 호구 총수를 집계한 책이 바로 이제 호구 총수이고, 그것의 많은 부분들이 조선 왕조실록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호구 총수에 의하면 주로 이제 1393년, 1392년에 조선 왕조가 만들어졌고 1861년까지 그 기록이 남아 있는 거죠. 그 이후에도 조사가 실시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은 그 호구 총수에는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조선 왕조 시대의 이러한 인구는 건국 이후 15세기에는 좀 빠른 증가를 했다. 상당히 안정기였다는 이야기죠. 임진왜란 1592년 1598년 약 7년 동안, 그리고 병자호란 이후에 감소를 하게 됩니다. 양차 전쟁 이후에 17세기의 급속한 증가, 18세기의 정체, 19세기의 감소라는 추세를 거리면서 인구가 멜사스 이론의 여러 어떤 파동을 거치면서 변화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건 그 조선시대의 실제 호구 총수에서 이제 보여지는 모습들인데, 밑에 그 파란 색깔은 호구이고, 그 다음에 인구하는 것이 이제 있습니다만은, 주로 조선시대 그 전기 임진왜란 이전에는 많은 기록들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적인 인구학적 추정 기법을 이용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가정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1860년대, 70년대까지 이제 기록이 좀 남아 있으니까 거기까지 이제 여러 가지 가정을 넣어서 추정을 하게 됩니다. 조선시대의 인구를 서울대학의 권태환 교수와 신용화 교수가 그 추정한 내용을 보면 조선시대 전기에는 계속 증가, 500만 명 좀 넘는 데서 계속 증가를 해가지고 계속 임진왜란 전까지 올라갔다가 임진왜란을 지나면서 감소하고, 다시 이제 병자호란 때까지 이제 계속 좀 감소를 하다가 계속 그 1700년대, 1800년대까지는 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감소를 해서 정체되는 그런 시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인구 성장은 초기엔 좀 빨랐다가 임진왜란, 병자호란 감소했다가 그 후에는 좀 더 빨라지는데 어떨 때는 상당한 굴곡을 보이고 있다. 어쨌든 조선시대 그 병자호란이 끝나고 나서 상당 기간 동안은 조선시대 전기보다도 인구 성장률이 빨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인구는 호구 총수만은 조선시대의 인구를 파악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만, 조선 왕조가 파악한 호구는 실상과 큰 차이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조선시대의 호구조사, 즉 조선시대의 전통적인 센서로 파악한 인구는 1393년에 약 30만 명, 1519년에 374만 명, 1861년에 674만 명에 불과했다 하는 거죠. 호구 총수로부터 추정한 실제 인구수는 건국 초기에 약 550만 명,
19세기에 약 1800만 명. 그런 것이 되는 이유는 주로 그 어린 아이들이 많이 누락됐다고 해서 안정인구 이론에 입각해가지고 특히 그 1925년에 실시된 센서스와 연계해서 추정을 한 것입니다. 그 조선시대의 그 인구에서, 그러니까 국가가 조사한 호구 총수는 실제 인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하는 거죠.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호구 조사가 1925년 실시된 근대적인 인구 센서와 같이 인구 관련 정보를 파악할 목적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조세 징수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인구를 실상보다 적게 신고할 인센티브는 대단히 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의 군현, 민간이 모두가 다 인구 규모를 축소하게 되는 겁니다. 조선 건국 이후에 15세기부터 인구가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은 정치 상황이 안정되고 그 다음에 그 방위 문제가 강화되면서 사회 질서가 수립되는 한편 농업기술의 발전으로 인구의 부양 능력이 증대했다 하는 것이죠. 16세기 중엽에는 남부지방엔 더 이상 개간할 땅이 없다고 하면서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이 있는데 인구 성장의 한계, 그 당시에 든 토지 생산성 문제를 놓고 볼 때 인구 성장이 한계에 도달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임진왜란에 의한 인명 손실과 그 다음에 이제 경지 황폐 그리고 기근과 질병으로 인구가 격감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국가가 파악한 인구가 1543년 416만여 명이었는데 1639년 150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엄청나게 250만 명 이상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경지 면적도 전쟁이 끝난 이후 1601년엔 30만여 개로 감소해버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17세기는 인구 압력이 해소되고 경제 상황이 호전되면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한다. 벌어졌던 경지가 다시 개간되기 시작을 하고 1688년에는 산골짜기 사이와 바닷가의 조그만 토지도 모두 개간되었다. 실제로 노는 땅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비변사 동록에는 기술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 조선시대의 인구 성장률을 쭉 보게 되면 그 초기에 해가지고 여러 시점별로 이렇게 추정 인구가 나와 있고 연평균 증가율이 나와 있는데 초기에 이제에서 그러니까 나중으로 가면서 좀 이제 줄어들다가 1900년대 다시 감소를 하게 된 전반적으로 1940년대나 2010년대는 1.4, 1.5가 되고 1911년이나 1940년에는 1.3 정도가 되는데 대체로 한일 합방 정확하게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0.2로서 그 증가율이라고 하는 것은 1600년 이전의 증가율보다도 낮은 수준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선시대의 인구 증가율은 0.2, 0.3 정도의 증가율이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호구 총수로 조선시대의 인구를 파악할 수 있다면 그 문제가 없는데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큰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호구 총수에 대한 기재된 인구와 실제 추정된 인구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발생한다. 그것은 영유아들이 조세 또는 군역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집계에서 누락이 되고 일부러 그렇게 했다 하는 겁니다. 고의적인 누락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하고 관련해 가지고 차이의 원인, 호구조사가 1925년 센서와 같이 인구 관련 정보를 파악할 목적이 아니었다 하는 것. 근데 기본적으로 조세 징수나 군역 이런 것들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조선시대의 실제 자료인 호구조사를 볼 때는 신경을 써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외에 이제 전근대적인 인구 밀도를 국가별로 비교를 해본 표들이 있습니다만은 한국의 1800년대 근방 인구 밀도는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을 했다 하는 거죠. 1600년경에 인구 밀도는 영국이 22명, 프랑스가 34명, 이탈리아가 44명, 중국이 20명, 일본이 32명이었는데 조선은 약 50명의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하는 겁니다. 높은 인구 밀도는 농업의 인구 부양력이 높다는 것, 그 토지 생산성이 상당히 높았다는 것, 주로 논의 토지 생산성이 월등히 높았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조선조 후기에 이양법이 도입이 되고 모내기를 할 때 그 못자리를 만들어서 이양을 해서 그 벼를 재배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서 많은 인구를 부양할 수 있다는 게 한 특징이었다 하는 것을 역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 중세 유럽에는 밀 하나를 뿌려서 그 네 알을 수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18세기 그 이중환이 쓴 택리지의 경우에는 벽시 한 마를 파종하여 40 내지 50마를 거두는 것이 보통이라고 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논의 비중이 15세기에 20%, 전후에서 조선 그 18세기 초에는 30% 정도로 늘어났다 하는 겁니다. 그 인구의 절대 규모도 문제지만 인구 변화의 속도와 방향을 호구 총수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또 의문인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호구 총수는 18세기에 인구가 정체되고 19세기에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것을 실상 제대로 잘 반영했느냐 하는 문제들 때문에 특히 이런과 관련해서 1788년에 나온 이 탁지지 서문에 당시 1000만 명의 인구를 필요로 하는 식량 5,700만 석, 소비량 6천만 석과 비교해서 식량이 부족하여 굶주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인구 압력이 그 당시에 상당히 높았다 하는 겁니다. 족보 등에 대한 연구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한 연구는 18세기, 19세기는 국가의 통치력이 약화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호구 총수는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양반 가문에 전한 족보를 이용하여 추계를 하는데 이 추계 결과에 의하면 연평균 증가율이 18세기에는 0.35%, 19세기에는 0.33%로 19세기의 인구 성장 속도가 대단히 빨랐다 하는 것. 이와 같은 19세기에도 지속적인 인구 성장이 일어나는가 아니면 호구 총수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18세기 인구 증가율이 낮아져서 19세기에는 인구가 정체하게 되었느냐 이런 것에 대한 논란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어느 쪽이 확실하다고 답할 수는 없지만 19세기에 조선 사회가 인구 압력에는 상당히 시달렸다. 무엇보다도 19세기에는 그 중반부터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해가지고 실제 값으로 계산해보면 토지 논의 가격이 하락을 하는데 이에 비해서 노비의 실질 가격과 실질 임금이 상당히 빨리 하락을 해가지고 산림의 황폐화가 심화되었다는 것을 추정해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학자 안동지역입니다만은 이시양의 호구단자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센서스와는 좀 다르게 모양이기는 합니다만은 전통사회의 3년마다 자묘오유로 시작되는 해에 한 가게에서 제출했던 호구단자입니다. 센서스 조사표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조선시대의 경우는 수령칠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조선시대 지방관 수령의 직무평가와 관련해 가지고 고려시대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경국대전 이전 외판조에 구체화된 7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농업, 상업, 뽕나무입니다. 이것을 성하게 해라. 호구를 증가시켜라. 여기에 이제 인구 증가가 들어있죠. 그 다음에 학교, 교육을 잘 시켜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군정, 군역을 잘 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거. 부역, 그 다음에 사송, 모든 어떤 민간인들 간의 소송을 간명하게 해라. 간활식이라고 하는 건데 교활하고 간사한 버릇을 고치게 해라. 수령이 해야 될 7가지의 직무 영역입니다. 고려시대에도 수령 오사라든지 해가지고 수령의 직무 영역을 정했고 그것이 수령들의 고과를 정하는 그런 기준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항상 호구 증가, 인구와 가구 수가 증가해야 된다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지를 개척해라. 식량과 가구의 문제, 인구의 문제는 전통사회에서도 대단히 중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강의를 요약을 하면 전통사회, 한국사회의 센서스는 호구조사를
기준으로 했다. 3년마다 실시된 호구조사는 인구를 파악하였다 하는 거죠. 또 가구도 파악을 했는데 조사 목적은 조세의 징수, 특히 군역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실상을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인구 증가를 안정인구, 젊은 사람들이 많고 정확하게 피라미드 인구를 가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사실 1925년 우리나라 최초의 일제강점기에서 실시된 센서스를 바탕으로 해갖고 그것을 역으로 만든 것입니다만은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호구 총수에 의하면 조선시대의 인구는 건국 이후 15세기의 빠른 증가, 임진왜란과 병자로 인된 감소, 양차 세계대전 이후 17세기에 급격한 증가를 하게 되고 18세기의 정체, 19세기의 감소하는 추세를 그린다 하는 겁니다. 조선시대 호구 총수의 건대적 추계 기법으로 추정한 실제 인구수는 조선 왕조 건국에서 550만, 19세기에는 1800만 정도로 호구 총수의 전반적인 패턴과 유사한 모양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유사한 패턴으로 건대적인 추계 기법을 이용해서 추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제강점기가 시작되기 전엔 전통시대의 우리나라의 인구, 주로 총수에 대해서 초기에는 550만, 그리고 조선시대가 끝나갈 무면 대략 한 1800만 정도가 되었다 하는 것. 물론 여기에서는 현대적인 기준으로 볼 때 남한과 북한을 합친 인구가 1800만 정도였다. 그것을 2대 1로 나눠서 대략 남한에는 1200만, 북한에는 한 600만 정도가 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